자,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거운 수다 모임 금요 건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아, 좋아요, 좋아요, 호응들. 오늘의 주제가 바로 비염이에요. 비염. 이 분야의 비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인천 BS 코아 이비인후과 배성호 대표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너무. 안녕하세요. 배성호 원장입니다. 네. 현대사회에서 비염과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비염 환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염은 왜 생기는 건가요? 왜? 비염은 크게 보면은 선천적인 거랑 후천적인 거랑 두 가지로 주로 나누게. 선천적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안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아까 받은 거,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거고, 후천적인 비염은 대부분의 경우가 구조가 안 좋은데 오래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코의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콧구멍을 내시경으로 봤을 때 가운데 막이 있고 합의각계 살이 있고 그 사이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근데 후천성 비염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점점 좁아진다는 데 있어요. 시작은 가운데 막이 휘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가운데 막이 휘는 걸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하는데 코의 흐름 자체가 왜곡이 되면서 양쪽의 살이 부으면서 코가 점점 좁아지게 되죠. 자, 저희가 이 비염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봤는데요. 선천적인 이유가 있고 후천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좀 비염에 대한 증상을 알아야 진단도 받을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증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비단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눈이 간질간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콧물도 우리가 맑은 콧물 있죠. 물 같은 그렇죠, 콧물이 계속 아니 깨끗하게 계속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깨끗하게 계속 그래서 휴지를 계속 막고 있어야 되는 정도예요. 이런 증상 비염 맞죠? 맞습니다. 저도 예. 제가 비염인지 아닌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저 고양이를 지금 예. 12년째 키우는데 털이 좀 많이 자라서 풍성한 느낌일 때는 코 간질간질하고 눈 약간 찝찝하고 약간 그런 답답한 느낌적인 느낌이 계속 있더라고요. 이것도 비염인가요? 그렇죠. 실은 비염이라는 거는 코에 문제가 있다가 다 비염이라 하는 거예요. 뭐 코피가 난다, 코가 아프다, 뭐 감기가 다 비염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1년 내내 안 좋다 이런 건 다른 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는 환절기에만 안 좋다. 아까 말한 뭐 고양이 털을 만지면 안 좋다, 아침만 되면 안 좋다 이런 특정 환경에서 뭔가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걸 비염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비염에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실은 막힘 증상이에요. 막힘 증상. 실은 막힘 없이 오는 비염도 있긴 하는데 그거는 못 느끼는 거예요. 안 막히는 게 아니라 막혀 있는 걸 항상 그러고 살았으니까 지금 제가 비유할 때 항상 시골길만 다닌 사람은 고속도로를 와봐야 이게 큰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좁은 길만 달리다 보면 막히는 걸 모르는데 심하게 막히는 분들은 알게 되고요. 막힘이 왜 문제가 되느냐? 공기 중에 먼지가 100개가 내 코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10개는 코털이 막는 거고요. 나머지 90개는 폐로 가서 폐가 공기 정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가 좁으신 분들은 코에 너무 많은 먼지가 걸려요. 그러면은 먼지가 내 정화 기능 이상의 먼지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코딱지가 돼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그것도 많이 돼요. 맞고요. 그 다음에 뱉어내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넘어가질 못하나요, 막혀서. 그럼 앞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재채기가 나요. 그리고 그걸 뱉어내려면 콧물이 나와요. 눈에 먼지 많이 들어가면 눈물 나는 거 똑같은 거죠. 비염은 실은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해결책이 놔둬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약을 계속 드신다 했잖아요. 저는 이제 계속은 아니고 뭔가 좀 심하다 싶을 때는 딱 먹는데 작은 그 알약 하나만 딱 먹고 한 10분, 20분만 지나면 금방 증상이 가라앉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내가 이걸 병원에 가서 근본적인 치료부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계속 그게 낫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거 5년, 10년 써가지고 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낫지가 않을 거라는 본인도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가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피부는 늙어요. 녹아요? 얼굴 피부도 늙고 네. 코의 피부도 그럼 늙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먼지가 좋아질 일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미세먼지 너무 심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나빠지면서 사는데 어느 순간에는 확 나빠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진단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진단을 받아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은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불편감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이게 비염 쪽인지 아니면은 축농증 쪽인지 아니면 감기인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CT를 좀 찍게 됩니다. 코 사진을 찍는데 그걸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이제 CT라는 건데 CT를 찍게 되면은 각 코의 구조를 보게 되죠. 이 구조가 똑바르냐 아니냐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해 보고 더불어서 축농증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천적인 원인을 확인할 거다 그러면 알러지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알러지에 대한 검사는 바로 피를 뽑아서 알러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있고 피부에서 반응을 보는 검사, 보통 2가지 정도의 검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한 가지 질문이 CT를 찍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방사능에 노출돼서 그쵸. 조금 위험해서 안 찍으려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CT를 권장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전체를 다 커버하는 CT가 있어요. 대학병원에 있는 거예요. 작은 혹이라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방사선이 세게 들어가서 아주 선명한 사진을 얻어야 돼요. 근데 저희 쪽 CT는요 여기만 찍어요. 저희 방사선 양은 보통 대학병원에 찍는 거에 한 17분의 1, 20분의 1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찍은 거면 개인 병원에 와가지고 한 10번 찍어도 실은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보통 검사하게 되면은 수술 정말로 하래 아니면 엑스레이만 찍어요. 수술 정말로 해야 되면 CT를 찍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비염이 왜 생기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증상들 그리고 진단을 받는 것까지 저희가 함께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앞에 이 얘기를 다 한 이유도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비염약과 안녕할 수 있을지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이제부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에서는 크게 보면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 어떻든 간에 약물 치료예요. 약 먹는 거예요. 약 먹는 거예요. 뭐 가장 간단한 거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게 약물 치료 편하고 위험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수술적 치료예요. 수술적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알러지성 비염이라면 면역 치료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비염 치료에서 기본이에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약물 치료는 포인트는 결국 그거예요. 얼마나 가끔 먹을 거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1년에 그냥 봄, 가을로 한 일주일 먹으면 나 그냥 1년 멀쩡해. 이런 분한테 검사하자고는 안 해요. 그럼 그냥 지내시는 거죠. 왜?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 그게 문제가 넘어서 나 이제 뭔가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때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수술적 치료랑 면역 치료가 되는 겁니다. 약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굳이 이비인후과도 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냥 가까운 약국에 가서 저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비염약 하나 주세요 해서 먹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죠. 그 차이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 번은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코막힘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약이 그 약국에 가면은 그 뿌리는 거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네. 좋은 약이에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포인트는 뭐예요? 가끔 뿌려야 돼요. 정말 불편할 때 그 약조에 써 있어요. 장기에 뿌릴 수 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의사와 상의하세요. 상의 안 하고 뿌리거든요. 저 상의 그게 안 했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구조가 나쁜데 나쁜 걸 모르고 계속 약먹 아까 말했지만 나중에는 발기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실은 고치진 못해요. 면역 치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인가요? 면역 치료라는 건 뭐냐면 예방접종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내가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야. 그럼 진먼지 진드기의 그 원인 물질을 목염에다가 잠깐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 치료는 제한점이 있어요. 적어도 3년 정도 치료를 해야 돼요. 요즘에는 옛날엔 주사 맞는데 요즘에는 약으로 먹어요. 그럼 매일매일 약을 좀 먹어야 돼요. 3년 동안. 그럼 완화되는데 이게 얼마를 가느냐? 보통 한 5년 정도로 가요. 3년 먹고 5년 가요? 그러니까 3년 먹는 동안 계속 좋아지고 한 5년 정도 가요. 그 다음에 효과는 떨어져요. 그럼 다시 또 먹어야 돼요. 결국 완치의 개념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연장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1등은 결국 그거예요. 먼지가 여하튼 내 코를 잘 통과해서 패스하게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안 되고 자꾸 붓는다. 그랬을 때는 면역 치료가 의미가 있는데 다 막혀 있는데 다 통과가 안 되는데 면역 치료한다. 그래서 면역 치료가 성공률이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은 네. 차선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약물 방법 그리고 면역 치료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시는 점이 마지막 수술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점일 것 같은데요. 그럼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수술은 다시 한번 이걸 보여드리면 핵심은 휘어져 있다. 이게 제일 안 좋아요. 휘어져 있는 거는 실은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수술 후의 상황이에요. 아, 전후인가요? 네, 전후인데 이게 똑바로 와요. 그리고 살이 부은 게 가라앉아요. 그러면 직선도로가 뚫려요. 이러고 나면 구조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수술이라는 건 약이야 뭐 이거 한번 먹었다가 안 들으면 다른 약도 한번 먹어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수술이라는 거는 정말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의사를 잘 만나야 할 텐데 그것도 팁이 있나요? 걱정은 딱 세 가지예요. 아프죠. 이거 하고 나면 고생 왕창하죠. 그런데 재발되죠. 이제 제 얘긴데 수술은 저희는 30분이면 끝나요. 30분 만에 끝날 거고 안 아파요. 왜 안 아프냐면 저희는 수면 마취를 해요. 우리 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 하는 것처럼 수면 마취를 해요. 수면 마취를 잘 못해요, 다른 병원들이. 수면 마취를 하는 병원들의 수면을 보면 원래 아픈 게 마취할 때 아프거든요. 이빨 치료할 때 보면 마취가 아프지 그냥은 별로 안 아프다니까 마취할 때 잠깐 수면을 걸어요. 초반에 한 3분, 5분 정도만. 그리고 나머지 30분을 다 깨어서 해요. 그런데 이게 깨어 있으면요 아프고 안 아프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 공포예요. 여기다 대놓고 막 기구가 넣었다 왔다 해 소리가 나요. 막 망치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30분이요 3시간 걸리는 거예요. 느낌은 저희는 30분을 다 재워드려요. 그러면은 한 3분 느낌 들어요. 벌써 끝났어요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재발에 대한 그쵸? 두려움으로 망설인다고 맞아. 하셨잖아요. 네. 재발이 실제로 재발이 많이 됐었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한 15년,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레이저와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다른 병원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신 분들은 실은 99% 이상 재발이 없어요. 제가 1년에 수술을 수백 명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재발 안 된다는 실은 아니고요. 저희 병원에 수술 스케줄장 쫙 보면 재수술 써 있는 경우가 1년에 한 번이 거의 없거든요. 과거에는 레이저가 별로 부족하던 시절에는 전 빼는 레이저를 여기 태운 거예요. 이게 획기적으로 바뀐 게 고주파 레이저예요. 고주파 레이저는 개념은 뭐냐면 겉을 태운다가 아니에요. 속을 태운다예요. 고주파가 합의각계만 싹 줄여주는 거예요. 너무 줄이면 안 되고 적당한 범위에서 그건 노하우고 그래서 적당한 범위에서 줄여주면은 얘는 거의 99% 재발 안 해요. 성장기의 어린이들은 조금 더 재발률이 있긴 해요. 그냥 크니까. 근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거의 뭐 99% 재발 안 하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수술하면 우선 제 걱정인 게 돈. 약은 얼마 안 하잖아요. 네. 지금 당장 사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뭐 보험이 되는지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아까 말하는 비중경 망곡증, 합의학계 축소술 다 보험이 되는 수술인 거고 이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실비보험이 되느냐? 보통의 이비인후과들은 대부분 다 실비보험 적용이 돼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건 내가 자각을 했어요. 그럼 수술을 해야 될 텐데 BS 코아만의 다른 병원과 좀 차별화된 수술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대학병원을 해서 할까 아니면 저희 병원도 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큰 개인병원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실은 수술기는 대학병원에서 코만 전문한 교수님과 내가 앉을 자신이 있는데 그런데 대학병원은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편의적으로 가게 돼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입원도 보통은 한 2박 3일 해요. 저희는 당일 입퇴원도 가능해요. 본인이 별로 안 불편하다 집에 가서 쉬는 게 낫죠. 뭐하러 병원에 있냐고요. 그런데 집에 가기가 멀어요. 혹은 집에서 누가 나 봐줄 사람이 없어요. 아플까 봐 겁나요. 그럼 저희는 1박 2일, 2박 3일 해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모가 오히려 대학병원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대학병원은 모든 관리를 대학 교수님이 다 해주지 않아요. 수술에서 핵심만 하세요. 나머지 소독, 뭐 관리 이런 거는 다 레지던트라고 하죠. 전공의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인병이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다 제가 해요. 그리고 접근성인데 하고 나서 몇 번 와야 되거든요. 대학병원이 집 근처면 괜찮은데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감이 있고 근데 대학병원은 접수도 힘들고 가기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되니까 접근성 편하다는 게 우리 또 장점이기도 하죠.
우리 주윤 씨가 또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으시다고. 아, 저 지금까지도 사실 망설였어요. 이거 여기서 방송에서 말을 해야 되나. 제가 비염이 있는데 이미 한번 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실리콘이 있는 거죠, 선생님. 네, 근데 선생님 병원에서는 성형도 되고 비염도 치료할 수 있는 수술을 같이 할 수 있다는데 가능한지. 아, 예.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의 성형술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매부리. 두 번째는 휘어진 코. 네. 왜 그러냐면 비중격 망곡증이라는 것 자체가 발생할 때 보통은 외상이에요. 선천적인 거 말고는 한두 살 때 아장을 걷다가 탕 받거나 초등학교 때 싸웠거나 넘어졌거나 해서 외상을 다쳐요. 그러면 이게 약간 휘는데 점점 휘어요, 크면서. 그런데 바깥쪽 코도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뼈가 약간 과하게 자라요. 그게 매부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바로 잡으면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되죠. 그러고 나면 실은 비염도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휘어진 거 바로 잡으면 모양도 더 예뻐지고 실은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병원들이 별로 없는데 실은 저는 그거를 성형술 하는 병원에서 다행히 교육을 받은지라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먼저 한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형수술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수술 잘 됩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아무래도 이제 성인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린 아이들, 3, 4살 때부터도 비염이라든지 이런 천식 때문에 이비인후과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아청소년의 비염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인과는 좀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되나요? 자, 코가 안 좋고 비염이 있으면 결론적으로 내가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아시겠지만 성장 호르몬은 자면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성장 호르몬 덜 나오는 거죠. 그럼 키가 덜 크게 되고 그 다음에 공부는 집중력 싸움이에요. 근데 얘가 습관을 배양해야 될 어린 나이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면 훌쩍훌쩍 휴지 한 다발 쓰고 이래 버리면 얘는 집중력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잘 봐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 볼 때 얘가 가끔 불편한데 잠도 잘 자요. 그리고 공부하고 날 때 불편 없어요. 그러면은 가끔 약 먹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잠잘 때 불편해요. 코를 골아요. 공부할 때 하고 훌쩍여서 불편해요. 그러면은 뭔가 개입을 해야 돼요.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또 똑같은 검사를 해요. CT 찍고, 그다음에 알러지 확인하는 검사하고. 애들도 그래서 똑같네. 그렇죠. 수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비중격은 이게 코 크기랑 약간 연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격은 못해도 중학생은 넘어가야 돼요. 너무 어린 나이에 못해요. 합의각계는 이빨 치료하는 정도 나이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 한 3학년 정도면 할 수 있어요. 꽉 막힌 친구들 뚫어놓으면요, 이건 인생 바뀌어요. 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로 비염은 제가 인생 바꿔드린 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 금요 건강의 첫 시간 비염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봤는데요. 아주 유쾌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이 멤버 그대로 우리 다음에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